오빠 부부가 엄마 혼자 독 차지하려고 했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 재분배 요구 소송. 3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기저귀 갈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49제까지 챙긴 저한테 명절에만 3시간 들렀다 가던 시누이가 법정으로 저를 부른 겁니다. 62세, 결혼 35년 차 최순자. 저는 평생 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누이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집 문을 열고 본 그 순간 제가 알던 모든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2세 최순자입니다. 새벽 4시,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는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송편찌기,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마무리, 잡채볶기. 오늘도 혼자 준비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시누이 정희는 오후 3시쯤 올 거예요. 매번 그랬으니까요. 아침 일찍 오겠다는 말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작년 추석도 이랬고, 그 전에도 이랬고,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시누이는 명절에만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명절 되면 문자 한 통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문자가 왔었어요. 언니, 내일 3시쯤 갈게요. 애들이 외갓집 먼저 가야 해서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냐는 말도, 뭐 도와줄 거 없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몇 시에 간다는 통보만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동그랑땡, 각종 나물들. 이틀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일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큰 상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예쁘게 담으려고 신경 썼어요. 그릇도 좋은 걸로 골라서 담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58세 시누이 정희가 왔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밝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준비는 새벽부터 했는데 오는 건 3시가 넘어서였으니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누이가 식탁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언니. 역시 언니 손맛이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허전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다는 말만 있었어요.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가족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더 채우고 음식을 데웠어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자 시누이가 일어섰습니다. 애들이 학원 가야 한다고, 이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5시도 안 됐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갈비찜, 동그랑땡, 나물 3가지. 큰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이 언니 음식 너무 좋아해. 이거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적은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신우이가 또 말했어요. 언니는 요리를 너무 잘해. 나는 못해. 자신은 못한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신우이는 3시간도 안 되게 있다가 갔어요. 반찬은 6개나 싸갔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었는데 말이에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동생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언제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마운 건 신우이가 저한테 직접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년 추석도 똑같겠죠. 제가 새벽부터 혼자 준비하고 신우이는 오후 3시에 오고 3시간 있다가 반찬 싸가고 가는 거예요.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62세가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일 3시쯤 갈게요. 짧은 문자 한 줄. 그 안에 담긴 당연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가 준비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는 늦게 가도 되고 반찬 싸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그 태도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니까요. 남편의 친동생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기도 어색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명절이 끝나면 신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을 겁니다. 다음 명절 전날까지는요. 그렇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62세 최순자의 추석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명절 이후 처음 온 연락이었어요. 받았더니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명절 음식 너무 맛있었어. 우리 애들이 계속 언니 음식 이야기해. 고맙다는 말이 이제야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어요. 명절 당일엔 한마디도 없다가 일주일 지나서야 연락이 오는 게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후로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신 시어머니는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왼쪽 몸이 마비됐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신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와달라고 말했어요. 신우이가 병원에 온 건 3일 후였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바빠서 못 오겠다며 돌아갔어요. 한 달간의 입원 기간 동안 신우이는 단 2번 왔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모든 걸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화장실 모시기, 목욕시켜드리기.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주말에라도 와서 어머니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우이는 바쁘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 스케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신우이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결국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검사실로 모시고 온종일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어머니 수발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셨어요. 치매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밤낮이 바뀌셨습니다. 밤에 깨서 집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깨서 확인하고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창이 생기셨어요. 매일 약을 바르고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집으로 왔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신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정말 바쁜 걸까요? 아니면 오기 싫은 걸까요? 3년째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셨어요.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편안히 계시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손을 꼭 잡으면 반응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화로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장례식장에 온 건 오후였습니다. 빈소에 들어와서 울었어요.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나가더니 밖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신우이가 와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한데 애들 학원 있어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먼저 간다는 거였어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조문객들이 오가고 인사를 받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남편과 함께였지만 외로웠습니다. 49제 날이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49제 지내니까 오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바쁘다고 했어요. 대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이 어머니 49제에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절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절을 지냈어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100일 기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오지 않았어요. 1년 기일도 혼자 준비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풀을 뽑고 벌초를 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신우이는 단 한 번도 산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산소 앞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3년간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밤잠을 설치고 욕창을 관리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돌봤어요.
그동안 신우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명절에만 3시간씩 와서 음식 먹고 반찬 싸가던 그 사람은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건가요? 친딸은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 되는 건가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한 건가요? 이렇게 살아온 게 옳은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이 62세.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3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줄까요? 신우이는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장 보러 가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집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들과 사진들이 나왔어요. 책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함께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글씨였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은 아들 부부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예금 5천만 원도 아들 부부에게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금반지 3개를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우이한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금반지 3개면 얼마나 되겠어요. 집과 예금 5천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우이한테 좀 더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정하신 거야. 그동안 누가 모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신 건 저였지 남편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되는 건가요? 친딸이라고 해서 재산을 못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우이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찾았다고 내용을 알려줬어요. 전화 너머로 신우이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부부가 엄마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독차지라니요. 3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돌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등기우편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였어요. 상속 재분배 요구 소송. 신우이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서류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신우이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딸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조작했다고요? 저는 상자에서 찾은 것뿐인데 말이에요.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밤잠을 설치고 욕창을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산소를 돌봤어요. 그동안 시누이는 명절에만 3시간씩 와서 음식 먹고 반찬 싸갔습니다. 병원에 한번 와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했어요. 49제에도 안 왔고 1년 기일에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법정으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같은 아파트 이웃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8세이신 할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현관에서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어요. 할머니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소송을 걸었다고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누이와 재산 문제로 법정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정희한테도 사연이 있을 거야. 한번 직접 만나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법정에서 만나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생각했어요. 시누이한테 정말 사연이 있을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왜 명절에만 3시간씩 와서 음식만 먹고 갔던 걸까요? 49제에도 기일에도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법정으로 저를 부르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누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시간 좀 내달라고 적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 통해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정말 가족이 맞나요?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3년 동안 어머니 돌본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명절마다 혼자 준비한 건 당연한 건가요? 이제는 재산 때문에 법정에서 보자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다고 한다고 전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누이와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나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게 잘못인가요? 유언장을 찾은 게 잘못인가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누이가 미웠어요. 3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났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만나야 하니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62세가 돼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우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등기우편이 왔어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정식 소장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주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고립시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유언장을 강요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서류를 봤어요. 한숨만 쉬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셨나 봐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법원 소장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당시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우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모든 게 이해됐다고 하셨어요. 신우이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대요. 자존심 때문에 언니한테 말을 못했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법정 가기 전에 꼭 한번 직접 만나봐. 변호사 없이 둘이서만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곡했어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이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거절했는데 어떻게 만나죠? 할머니는 직접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알면 찾아가서 문 앞에서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우이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만약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우이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소용없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주소를 알려줬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오후에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신우이 집 주소를 찾아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허름한 빌라 단지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곳에 사는지 의아했어요. 호수를 찾아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 집 앞에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어요. 머리는 산발했습니다. 집에서 입는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신우이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투룸이었어요. 거실 겸 부엌은 작았습니다. 가구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남편이나 아이들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자신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저도 어색해서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법정 말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돌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어요. 그동안 왜 한 번도 오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신우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신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3년 전에 이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혼이라고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회사 후배와 불륜이었다고 했습니다.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이었다고 했어요. 증거를 잡고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로 빚만 2억을 남기고 도망쳤대요.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대요. 전세금도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자신은 이 작은 투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못하겠더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절 때 언니 집에 가면 모든 게 완벽해 보였대요. 깨끗한 집, 맛있는 음식, 화목한 가족. 그걸 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것도, 빚이 있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3시간만 있다가 도망치듯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 들킬 것 같았대요. 언니가 완벽한 며느리인데 자신은 실패한 딸 같았다고 했어요. 반찬을 싸가는 것도 미안했지만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였대요. 그것마저 안 싸가면 정말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 옆에 앉았어요. 벽을 둘러봤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 스케줄이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봤습니다. 제가 싸준 반찬통들이 보였어요.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가고 싶었대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전화했대요. 빚 독촉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대요. 병원에 가면 언니한테 들킬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것도 빚도 힘든 것도 다 들킬 것 같았대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만 댔다고 했습니다. 49제도 가고 싶었대요. 1년 기일도 가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답니다. 일을 빠지면 돈을 못 벌었고 돈을 못 벌면 빚을 못 갚았다고 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대요. 완벽한 언니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제가 싸준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우이가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언니, 이거 작년 추석 때 싸간 거야. 아직도 아껴 먹고 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자신한테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대요. 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아직도 가족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반찬을 싸가는 게 미안했지만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신우이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산 소송 이야기도 꺼냈어요. 사실은 소송하고 싶지 않았대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가 권유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유언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했대요. 딸인 자신이 정당한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대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지만 후회했다고 합니다. 언니한테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미안했대요. 하지만 이미 변호사한테 맡긴 후였고 취소하는 것도 돈이 든다고 해서 그냥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어머니 모신 거 알아. 나도 알았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는 너무 완벽해. 요리도 잘하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집도 깨끗하고. 나는 언니 옆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신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신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신우이가 명절에만 온다고 반찬만 싸간다고 서운해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신우이도 힘들었던 겁니다.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혼하고 빚 2억을 떠안고 혼자 2가지 일을 하면서 버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니한테 말 못하고 혼자 견뎠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자신한테 금반지만 준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안다고 했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며느리한테 더 많이 주고 싶으셨던 거래요. 딸인 자신은 이미 출가했으니 아들 집에 재산을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대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엄마를 모신 언니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신우이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빚도 갚아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자기가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언니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알았잖아요.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을 그대로 모아뒀다고 했습니다. 3년치 제사 비용도 여기 있대요. 혼자 제사 지내느라 고생한 언니한테 드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받아줘. 3년 동안 고생한 거.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명절에 3시간만 있다가 반찬만 싸갔잖아. 신우이가 바닥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명절 때마다 언니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집안을 보면 자신의 투룸이 생각났대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자신은 라면만 먹는다는 게 생각났다고 했어요. 화목한 가족을 보면 자신은 혼자라는 게 비참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3시간이 한계였답니다.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고 했어요. 언니 앞에서 울 것 같았대요. 반찬을 싸갈 때도 손이 떨렸답니다. 미안했지만 그게 없으면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대요. 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자신한테는 생명줄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결혼 생활도 실패했대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빚만 떠안고 혼자 남았대요.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자신은 일만 했답니다. 엄마가 편찮으실 때도 곁에 없었대요. 딸로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오빠한테 전해달라고 한 고맙다는 말도 비겁했대요. 언니한테 직접 말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부끄러웠대요. 신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야. 저는 신우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였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돌보느라 제 몸도 많이 상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도 신우이도 멀게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혼자 준비하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신우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도 힘들었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니까 참았던 거예요. 35년을 그렇게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미안해. 나는 언니가 다 행복한 줄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산도 포기하겠대요. 언니가 받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산을 나눠 갖자고 말했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신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의 딸이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빚도 함께 갚자고 했어요.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유산의 일부를 신우이한테 주고 빚 갚는 데 쓰자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안아줬습니다. 폐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이 서로 돕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신우이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았어요.
오해했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신우이와 화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날 뻔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눴어요. 김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말씀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이가 이혼했다는 것, 빚이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나눠주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신우이도 나름대로 힘든 사연이 있었어요. 저도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힘들었고요. 서로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62세가 되어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요. 유언장을 발견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더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상자 바닥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봤어요. 작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봉투 겉면에 며느리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35년 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어. 너만큼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야. 사실은 정희 이야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정희가 3년 전에 이혼했단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고 빚만 남겼어. 정희가 나한테 말하더라.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한테는 말 못하겠대. 너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니까. 자기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대. 명절에 3시간만 있다 가는 것도 그래서란다. 더 있으면 들킬까 봐 무섭대. 반찬 싸가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게 없으면 일주일을 못 버틴대. 순자야, 정희를 이해해줘. 정희도 너만큼 힘들단다. 아니, 너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혼자 2가지 일 하면서 빚 갚고 있어. 내가 편찮을 때도 와주고 싶었을 거야. 근데 못 온 거야. 일을 빠지면 돈을 못 버니까. 정희 좀 먼저 연락해줘.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줘. 정희는 지금 너무 외로워. 가족이 필요해. 부탁이다, 순자야. 정희 손 꼭 잡아줘. 2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한다.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했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정희가 얼마나 힘든지, 왜 자주 못 오는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제 이름으로 편지를 남기신 거였습니다. 정희를 이해해달라고, 손 잡아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2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신우이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어요. 신우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끝까지 읽고 나서 신우이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나는 엄마한테도 말 못했는데. 신우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자주 못 찾아뵌 게 평생 한이었대요. 딸로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딸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며느리한테 부탁까지 하셨던 거예요. 저는 신우이를 안아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정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한 거래요. 유산을 반으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갖고 예금 5천만 원은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신우이한테 2,500만 원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신우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어요. 빚 갚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로 쓰라고 말했어요. 신우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3시간만 있다가 가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어요. 신우이가 돌아갈 때 반찬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편지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희 손 꼭 잡고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산소에 가는 날이었어요. 제 옆에는 신우이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함께 산소로 향했어요. 정희는 이제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 와요. 함께 요리도 배웁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2,500만 원으로 절반을 갚았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가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다시 데려왔대요. 좁지만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어요. 풀을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함께 일하니 금방 끝났어요. 정희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언니랑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손 꼭 잡고 있다고, 약속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희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더 그렇다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매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지만 웃으면서 했어요. 예전처럼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인의 가족도 함께 왔어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정희가 만든 반찬도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했어요. 정희와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떤지, 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물어봤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정희가 함께 도와주니까요. 다음 주가 추석이었습니다. 정희가 미리 연락했어요. 전날부터 와서 함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법정에서 만날 뻔했어요. 서로를 미워했고 오해했고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짜 자매가 됐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손을 잡았어요. 6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요.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먼저 다가갔더라면 이렇게 오래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덕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걱정하신 어머니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시어머니일 것 같았어요. 미소 지으며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정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62세 최순자와 58세 정희. 두 자매는 이제 진짜 자매가 됐습니다.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사랑과 이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2세 최순자 씨는 처음에 시누이가 명절에만 3시간씩 와서 반찬만 싸간다고 서운해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시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를 직접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도 힘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빚 2억을 떠안고 혼자 2가지 일을 하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언니 앞에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3시간이 한계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한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정희 손 꼭 잡아줘.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요. 조금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면, 조금만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한 번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힘든 사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